농민 여러분, 비싼 칼슘제를 제때 여러 번 쳤는데도 사과에 고두가 나오고 수확을 앞둔 과일이 쩍쩍 갈라지는 과원이 있습니다. 농가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칼슘을 이렇게 많이 쳤는데 왜 또 부족합니까? 그런데 칼슘제를 한 번 더 넣기 전에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토양에 칼슘이 있어도 뿌리가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거나 흡수된 칼슘이 과실보다 잎과 신초 쪽으로 더 많이 배분되거나 SS기 살포액이 정작 과실에 충분히 도달하지 않았다면 칼슘을 여러 번 쳐도 고두는 반복될 수 있습니다. 열과도 칼슘 부족 하나로만 생기는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은 칼슘제를 하나 더 추천하는 것이 아니라 고두와 열과가 반복되는 과원에서 무엇을 먼저 확인하고 관수와 배수, 수세와 착과량, 칼슘 살포 방법을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 현장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는 6가지 순서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고두와 열과는 같은 문제가 아닙니다. 먼저 고두와 열과를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고두는 사과 과실 조직에 칼슘 공급이 부족하거나 과실 안의 양분 균형이 깨지면서 나타나는 대표적인 생리장애입니다. 껍질 아래 과육이 갈색으로 변하고 조직이 스펀지처럼 마르거나 코르크화됩니다. 수확할 때는 멀쩡해 보여도 저장 중 심해질 수 있습니다. 반면 열과는 과실 안쪽이 커지는 속도를 과피가 따라가지 못해 껍질이 갈라지는 현상입니다. 토양 수분의 급격한 변화, 건조한 뒤 내리는 큰 비, 과실 크기, 착과량, 품종, 과피 상태가 함께 작용합니다. 따라서 고두가 보인다고 칼슘만 더 늘리고 열과가 걱정된다고 관수를 완전히 끊으면 안 됩니다. 두 문제 모두 물과 관련되어 있지만 발생 과정과 대응 방법은 다릅니다. 칼슘은 물을 타고 이동합니다. 칼슘은 질소나 칼륨처럼 식물체 안에서 자유롭게 옮겨다니는 성분이 아닙니다. 뿌리가 흡수한 물이 물관을 따라 위로 올라갈 때 함께 이동합니다. 그런데 잎과 과실은 물을 끌어당기는 힘이 다릅니다. 잎은 증산이 활발해 물과 칼슘을 비교적 잘 공급받습니다. 반면 과실은 잎보다 증산이 약하고 과실이 커질수록 물관 기능도 약해질 수 있습니다. 수세가 지나치게 강하면 뿌리에서 새로 들어오는 물과 칼슘이 증산이 활발한 잎과 신초 쪽으로 더 많이 배분됩니다. 반면 과실은 칼슘 공급 경쟁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해집니다. 여기에 과실을 지나치게 크게 키우면 과실 안의 칼슘 농도가 낮아져 고두 위험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칼슘이 없어서가 아니라 과실에 필요한 만큼 도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비가 계속 오면 습도보다 뿌리부터 보십시오. 비가 계속 오면 공기 중 습도가 높아지고 증산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증산이 줄면 뿌리에서 위로 올라오는 물의 흐름과 칼슘 공급도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장마철 사과 과원에서는 공기 중 습도만 보면 안 됩니다. 토양에 물이 가득 차 뿌리 주변의 공기가 부족해지면 뿌리 호흡과 새뿌리 활동이 떨어지고 물과 양분 흡수도 불안정해집니다. 겉으로는 물이 많은데도 나무는 제대로 흡수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비가 계속 올 때는 반드시 경사 아래쪽과 줄 사이에 물 고임, 배수구 막힘, 점토층 아래의 과습과 뿌리 상태를 함께 확인하십시오. 칼슘을 더 넣기 전에 뿌리가 움직일 수 있는 상태인지부터 봐야 합니다. 열과는 물의 양보다 변화폭이 문제입니다. 열과가 반복되는 과원은 관수량만 보지 말고 토양 수분이 얼마나 크게 오르내렸는지를 봐야 합니다. 며칠 동안 흙을 바짝 말렸다가 한 번에 많은 물을 주면 과육은 빠르게 팽창하지만 과피는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할 수 있습니다. 건조한 뒤 큰 비가 내리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실이 크고 과피가 약한 상태라면 같은 비가 와도 열과 위험이 더 커집니다. 그렇다고 열과를 막기 위해 관수를 완전히 끊어서는 안 됩니다. 토양을 지나치게 말린 상태에서 큰 비가 오면 오히려 과실이 갑자기 물을 흡수해 열과 위험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핵심은 물을 안 주는 것이 아니라 토양 수분의 변화폭을 줄이는 것입니다. 조금씩 나누어 관수하고 과건조 상태를 만들지 마십시오. 이런 나무부터 표시하십시오. 고두 위험이 높은 나무는 과원 전체에서 먼저 표시해 두십시오. 첫째, 어린 나무이거나 수세가 지나치게 강한 나무입니다. 둘째, 신초가 늦게까지 계속 자라고 잎색이 지나치게 진한 나무입니다. 셋째, 과일수를 너무 많이 줄여 과실이 지나치게 커진 나무입니다. 넷째, 질소와 칼륨을 늦게까지 많이 사용한 나무입니다. 다섯째, 토양을 말렸다가 한꺼번에 많은 물을 주는 구역입니다. 여섯째, 경사 아래쪽이나 점토질 구역처럼
배수가 나빠 뿌리가 자주 과습해지는 곳입니다. 일곱째, 지난해 수확할 때는 괜찮았지만 저장 중 고두가 많이 나온 나무입니다. 이런 나무는 칼슘 살포 횟수만 늘리지 말고 수세, 착과량, 질소와 칼륨, 관수와 배수를 함께 바로잡아야 합니다. 토양 수분 센서는 아무 곳에 설치하면 안 됩니다. 아무 나무 밑에 하나 꽂아 놓는다고 전체 과원을 보여주는 장비가 아닙니다. 토양과 나무 생육이 평균적인 구역을 고르고 가능하면 두세 지점에 나누어 설치하십시오. 다만 항상 물이 고이는 곳, 유난히 빨리 마르는 곳, 점적핀이 막히거나 물이 한 곳에 집중되는 곳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먼저 관수한 뒤 흙을 파서 점적핀의 물이 실제로 어디까지 퍼지는지 확인하십시오. 그 다음 활성 뿌리가 많은 위치에 얕은 센서와 깊은 센서를 나누어 설치합니다. 성목 과수원의 한 가지 예로는 얕은 센서는 약 20에서 30cm, 깊은 센서는 약 50에서 60cm를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토심이 얕은 밭과 모래땅, 점토질 밭은 깊이를 다르게 잡아야 합니다. 센서 설명서보다 먼저 우리 과원의 실제 뿌리 깊이를 확인하십시오. 센서 숫자 하나만 보고 물을 주지 마십시오. 얕은 센서는 윗부분이 얼마나 빨리 마르는지와 관수한 물이 센서 위치까지 도달했는지를 확인하는 데 활용합니다. 깊은 센서는 물이 주요 뿌리층까지 내려왔는지 또는 뿌리층 아래로 지나치게 빠지고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하지만 얕은 센서 숫자 하나가 내려갔다고 바로 관수를 시작해서는 안 됩니다. 먼저 관수 후 물이 충분히 찬 상태를 기록해 우리 밭에 충분히 찬 지점을 잡으십시오. 그 다음 나무가 물을 사용하면서 수분이 내려가는 흐름을 관찰해 다시 물을 줘야 할 지점을 정합니다. 관수 중에는 10분에서 15분 간격으로 센서 변화를 확인하고 관수가 끝난 뒤에도 깊은 센서가 계속 올라가는지 보십시오. 점토질처럼 물이 느리게 퍼지는 토양은 한두 시간 뒤와 다음날 아침 값까지 비교해야 합니다. 습한 날이라고 관수량을 무조건 평소의 30%만 주라는 공통 기준은 없습니다. 모래땅과 점토질, 나무 크기와 점적핀 물량이 모두 다릅니다. 비율이 아니라 얕은 층과 깊은 층의 흐름을 보고 결정하십시오. 여름 전정은 강하게 하지 마십시오. 노지 과수원에서 바람길을 만든다고 여름의 가지를 한꺼번에 많이 자르면 안 됩니다. 과실이 갑자기 직사광에 노출되면 일소와 과피온도 상승 위험이 커집니다. 수관 안쪽을 가리거나 주지결과지와 경쟁하는 가지부터 골라 과실이 햇빛에 노출되지 않도록 몇 번에 나누어 정리하십시오. 수관 내부까지 햇빛과 바람이 들어가되 과실이 갑자기 완전히 노출되지 않게 해야 합니다. 풀도 맨땅이 드러날 정도로 지나치게 짧게 깎을 필요는 없습니다. 풀이 너무 무성해 관수 라인과 배수구를 확인하기 어렵다면 줄 사이와 물기를 중심으로 정리하십시오. 고두와 열과를 줄이는 핵심은 강한 전정이나 강한 풀 배기가 아닙니다. 토양 수분을 일정하게 유지하고 배수를 확보하고 과실이 갑자기 고온과 직사광에 노출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칼슘은 잎보다 과실에 도달해야 합니다. 이미 칼슘을 살포하고 있다면 몇 번 쳤는지만 보지 마십시오. 정작 과실에 얼마나 도달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칼슘을 잎 뒷면에 많이 묻힌다고 그 칼슘이 과실로 충분히 이동하는 것은 아닙니다. 칼슘은 식물체 안에서 자유롭게 재이동하지 못합니다. 사과 고두를 줄이기 위한 칼슘 살포는 과실 표면에 직접 고르게 도달해야 합니다. 수관 상부와 하부, 안쪽과 바깥쪽 과실을 함께 확인하십시오. 특히 과실 꼭지 주변과 하부, 잎에 가려진 과실을 확인해야 합니다. 과실이 커질수록 표면적도 넓어지기 때문에 한 번에 고농도로 치는 것보다 시기별로 나누어 반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방제할 때 액상칼슘을 소량 넣는 방식은 과실 칼슘을 충분히 공급하는 본처리가 아니라 보정 수준에 그칠 수 있습니다. 다음 살포 때는 잎만 보지 말고 과실에 묻는 상태를 직접 확인하십시오. 실제 칼슘 함량을 보십시오. 유기산이나 킬레이트 성분은 산도와 일부 금속 이온을 안정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기산이 들어갔다고 모든 칼슘제가 과실에 잘 흡수되는 것은 아닙니다. 혼용할 수 없는 성분까지 안전하게 바꿔주는 것도 아닙니다. 제품을 선택할 때는 보증된 칼슘 함량이 원소 칼슘 기준인지 산화 칼슘 기준인지 먼저 확인하십시오. 예를 들어 산화 칼슘 17% 제품이 원소 칼슘 17%라는 뜻은 아닙니다. 산화 칼슘 함량에 약 0.714를 곱해야 원소 칼슘 함량을 대략 계산할 수 있습니다.
또 칼슘의 원료 형태와 등록 사용량, 살포 시기와 혼용 가능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겉면에 적힌 큰 숫자와 제품 이름만 보고 선택해서는 안 됩니다. 혼용 순서와 침전을 확인하십시오. 살포액을 만들 때는 SS기에 물을 70에서 80% 정도 먼저 받습니다. 순환장치를 작동시킨 상태에서 자재를 한 종류씩 넣고 충분히 섞으십시오. 칼슘은 인산이나 황산염 성분과 원액 또는 고농도 상태로 만나면 침전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칼슘제와 인산계 비료, 황산마그네슘이나 황산가리 같은 황산염 자재를 한꺼번에 진하게 섞지 마십시오. 혼용이 필요하다면 실제 과원에서 사용하는 물로 먼저 소량 컵 테스트를 해야 합니다. 기포가 발생하는지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덩어리, 침전, 층 분리, 지나친 발열과 부유물이 생기는지 확인하십시오. 겉으로 바로 문제가 보이지 않더라도 30분 이상 두고 다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온 시간대와 과도한 고농도 살포도 피하십시오. 오늘 확인할 6가지, 오늘 과수원에서 이 순서대로 확인하십시오. 첫째, 흙을 직접 파서 20에서 30cm와 50에서 60cm 부근의 수분 상태를 비교하십시오. 둘째, 점정 라인 시작점과 끝부분에서 같은 크기의 용기에 각각 5분 동안 물을 받아 실제 나오는 양을 비교하십시오. 셋째, 배수구와 경사 아래쪽 줄 사이에 낮은 부분에 물이 고여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넷째, 신초가 계속 자라고 잎색이 진한 나무와 과실이 지나치게 큰 나무를 따로 표시하십시오. 다섯째, 토양 수분 센서는 얕은 뿌리층과 깊은 뿌리층에 나누어 설치하고 관수 직후 수분값과 시간이 지난 후 내려가는 흐름을 비교하세요. 그 기록을 바탕으로 우리 과원에서 물을 다시 줘야 하는 시점과 관수를 멈춰야 하는 시점을 정하십시오. 여섯째, 다음 살포 때는 잎에 얼마나 묻었는지가 아니라 과실 꼭지와 하부, 수관 안쪽 과실까지 얼마나 묻었는지 확인하십시오. 이 6가지를 보지 않고 칼슘제만 한 번 더 넣으면 같은 문제가 올해뿐 아니라 내년에도 반복될 수 있습니다. 오늘 핵심은 3가지입니다. 첫째, 고두는 칼슘을 쳤느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수세, 착과량, 과실 크기, 뿌리 상태와 칼슘 도달량을 함께 봐야 합니다. 둘째, 열과를 줄이려면 물을 무조건 끊는 것이 아니라 토양 수분의 급격한 변화를 줄여야 합니다. 셋째, 칼슘제는 제품 이름보다 실제 칼슘 함량과 살포 시기, 과실에 얼마나 도달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칼슘을 계속 쳤는데도 고두와 열과가 반복된다면 먼저 수세, 착과량, 토양 수분, 배수, 관수 균일성과 과실 피복을 확인하십시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유튜브에서 모두 설명하지 못한 작물별 관리 방법과 토양, 비료 자료는 네이버 블로그 보라루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토양 수분 센서 숫자를 실제로 어떻게 읽고 관수를 언제 시작하고 멈춰야 하는지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